그 하숙집 방문은 마치 문틈 아래로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퀴퀴하고 시큼한 냄새가 섞인 탁한 공기가 틈새로 기어나와 코를 찔렀다. 평소라면 아침 식사를 사려는 대학생들로 북적였을 신촌의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누구든 그날 아침만큼은 섬뜩한 정적에 걸음을 멈췄다. 하숙집 주인인 박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다. 상냥하고 성실했던 대학생 이설아. 그녀는 대답 없이 마치 자신의 방벽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했다. 방 안의 등은 밤새도록 켜져 있었고 선풍기는 천천히 돌고 있었지만 문 너머에서는 싸늘한 침묵만이 느껴졌다. 짙은 악취가 퍼지자 이웃들이 모여들었다. 설아의 하얀 운동화는 문 앞에 단정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 침묵은 마치 사람들의 두려움을 비웃는 것 같았다. 마침내 예비 열쇠로 문이 열렸을 때 비명 소리가 갓 태어난 아침을 핥히었다. 침대 위에는 무언가가 목까지 이불이 덮인 채 뻣뻣하게 누워 있었다. 서울은 그 순간 숨을 죽였다. 그 방 안에는 썩어가는 비밀이 있었다. 서울의 심장, 신촌은 아침마다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김밥집이 문을 열고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는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그 사이에 박순자 씨의 하숙집이 조용히 서 있었다. 벽의 페인트는 빛이 바래기 시작했고 현관에 늘어선 산세비에리아 화분들은 묵묵한 울타리 같았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리듬은 깨졌다. 대답 없는 노크 소리, 허공에 맴도는 구름. 박순자 씨는 맨 끝방문 앞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방 번호를 노려보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불길함이 온몸을 감쌌다. 새벽부터 벌써 3번이나 이 앞을 지나쳤다. 작은 생명의 신호라도 있기를 바라면서 적어도 슬리퍼 끄는 소리나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라도 들렸으면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어젯밤부터 계속 켜져 있는 방 안의 등불만이 마치 감지 않으려는 눈처럼 깜빡이고 있었다. 옆방에 사는 최윤아 학생이 간단히 묶은 머리로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녹차 잔이 들려 있었다. 아주머니, 설아 언니 아직 안 나왔어요. 그녀는 마치 자신의 목소리가 무언가 연약한 것을 깨뜨릴까 두려운 듯 속삭였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설아는 이런 애가 아닌데.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다. 그 아이는 보통 가장 먼저 일어나 김밥을 사오고 이웃에게 인사를 건넨 뒤 학교에 가곤 했다. 지난 한 주 동안은 좀 우울해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예의는 발랐다. 그들은 다시 문을 두드렸다. 1번, 2번, 3번.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 아래 틈새로 보이는 방바닥은 어두웠다. 설아의 하얀 운동화 한 켤레가 문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마치 새로 빤 것처럼 깨끗했다. 처음에는 남은 음식물 쓰레기 냄새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냄새는 짙어지고 날카로워져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맞은편 방에 사는 평소 씩씩하기로 소문난 지혜 씨가 코를 막았다. 설아엘과 동기인 미나는 우연히 책을 전해주러 왔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다. 동네 반장이 불려왔고 고지어 자율방범대원도 도착했다. 이웃 하숙집 주인인 서 사장님까지 찾아오면서 좁은 골목은 순식간에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다.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도 걸음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침묵의 증인이 된 문 앞의 신발들을 바라보았다. 작은 소란 속에서 박순자 씨는 관자놀이의 아로마 오일을 문질렀다. 얼굴이 창백했다. 그녀는 설아가 폭우가 쏟아지던 날 우산을 빌려갔다가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서 돌려주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 아이는 그렇게 함부로 사라질 아이가 아니었다. 시간이 정오를 향해 갈 무렵 결단이 내려졌다. 문을 열어야만 했다. 극적인 외침은 없었다. 그저 서로를 격려하는 눈빛만이 오갔을 뿐이다. 방범대원이 어깨로 문을 밀자 낡은 잠금쇠가 힘없이 부서졌다. 나무 문틀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다. 이윽고 문이 활짝 열리자 오랫동안 환기되지 않은 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 탁한 공기가 쏟아져 나왔다. 선풍기는 나른하게 돌며 작은 책상이 휴대폰에 눌려있던 편의점 영수증 한 장을 흔들었다. 책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말라붙어 있었다. 기름기는 하얗게 굳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목까지 이불이 덮인 형체가 보였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머리카락, 가장자리로 갈수록 푸르스름하게 변한 창백한 피부. 주변에는 다툼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커튼은 한 줌의 빛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단단히 쳐져 있었다.
평소 시끄럽게 초침 소리를 내던 벽시계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어느 순간에 멈춰 있었다. 책상 위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메시지 수신을 알렸지만 배터리가 거의 다 닳아 화면은 희미했다. 뒤쪽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한 아주머니가 얼굴을 가렸다. 유나는 뒷걸음질 치다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렸다. 작은 파편들과 함께 차 향기가 잠시 퍼졌다가 더 견디기 힘든 다른 냄새에 삼켜졌다. 박순자 씨는 문틀을 잡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하숙집 주인이라는 책임감이 그녀를 붙들었다. 그녀는 이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마치 설아가 일어나서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장난이었다고 말해주길 바라는 것처럼. 전화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경찰이 도착했고 폴리스 라인이 설치되었다. 지휘하는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낮았다. 불안에 떠는 주민들을 향한 예의였다. 김진우 경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지만 그의 팀은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 법의학 사진사는 마치 바닥이 건드리면 부서질 비밀이라도 품고 있는 듯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한 경찰관이 이불 끝을 살짝 들어 발목 부분을 확인했다. 시신의 경직도를 보고 사망 추정 시간을 가늠했다. 다른 팀원은 책상을 조사하다가 처방전 없이 구매한 신경안정제 봉투, 절반쯤 남은 생수병, 그리고 미완성된 문장이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복도에서는 미나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털고 있었다. 설아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나 너무 힘들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단 한 문장이었다. 미나는 그날 밤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저 친구에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말들은 마치 천천히 하지만 반복해서 울리는 징 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우연히 박순자 씨와 안면이 있는 대학 경비원 박 씨 아저씨가 문턱에 서서 감히 안으로 들어서지 못한 채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설아의 얼굴을 기억했다. 정문이 거의 닫힐 뻔했을 때 2번이나 도와준 적이 있었다. 자신의 딸과 비슷한 나이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모자를 고쳐 쓰고 목구멍에 걸린 무언가를 억지로 삼켰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소문은 축축한 나무에 피어나는 버섯처럼 자라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지병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실연 때문이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차가운 말로 대화를 끊었다. 어젯밤에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유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틀 전 밤 희미한 발소리와 작은 다툼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녀는 무서워서 나가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고 범죄 소식이 늘 가까이 느껴지는 세상에서 누가 감히 문을 열 수 있겠는가? 경찰은 책상 위에 휴대폰을 확보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알림이 떠 있었다. 채팅 앱에서 온 알림 중 한 이니셜이 수사관의 미간을 찌푸리게 했다. 그는 박순자 씨를 잠시 바라보며 그 물건을 경찰차로 가져가도 될지 허락을 구했다. 박순자 씨는 여전히 가슴을 부여잡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숨은 짧았지만 남은 용기를 쥐어짜내며 버티고 있었다. 담장 밖 좁은 골목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하지만 히스테릭한 비명은 없었다. 안개처럼 천천히 움직이는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골목 끝 유치원에서 손주를 데리러 온 할머니는 걸음을 재촉했다. 떡볶이 장수는 자신의 포장마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날 아침의 서울은 마치 고개를 숙인 듯했다. 마침내 구급차가 떠날 때 사이렌 소리는 요란하지 않았다. 무언가가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로 충분했다. 설아의 방문은 다시 닫혔다. 비밀을 품은 공간으로 봉인되었다.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햇살 아래 하숙집 벽은 더 창백해 보였다. 산세비에리아는 바람을 흔들렸고 평소 시끄럽던 새소리는 갑자기 멀게만 들렸다. 김진우 경감은 뒤늦게 도착했다. 그는 담장 앞에 서서 굳게 닫힌 창문을 짧게 응시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순해 보이는 사건일수록 결코 단순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경험칙이 떠올랐다.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팀원들에게 고개를 끄덕인 뒤 단호한 평온함을 지닌 채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질문이 고동치고 있었다. 침묵은 정확히 언제부터 위험이 되었는가? 골목에서 사람들은 서서히 흩어졌다. 박순자 씨는 대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유나가 그 옆에 앉았다. 둘은 말이 없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정직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들은 같은 것을 느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방금 그들의 하숙집을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벽에 차가운 흔적을 남기고
자식을 타지에 보낸 모든 부모의 무릎 위에 긴 질문을 던져놓고 갔다는 것을. 오늘 밤 문들은 더 일찍 잠길 것이고 기도는 더 길어질 것이며 설아의 이름은 나지막이 두려운 듯 불릴 것이다. 마치 그 이름을 너무 크게 부르면 그들이 잊고 싶지만 결코 잊을 수 없을 그림자를 다시 불러낼 것만 같아서. 늦은 오후의 비가 하숙집 지붕 위로 천천히 떨어지며 아침부터 공중에 매달려 있던 죽음의 냄새를 일부 씻어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냄새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벽에, 공기에, 심지어 꿈속에까지 달라붙어 있었다. 김진우 경감은 이제 노란색 폴리스 라인으로 봉인된 방문 앞에 섰다. 복도의 등은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밖에서 여전히 수군거리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작은 손전등을 켜고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확인했다. 수년간의 경험은 그에게 평온해 보이는 곳일수록 가장 어두운 혼돈이 숨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작은 책상 위에서 법의학팀은 설아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메모리 카드는 온전했다. 연구실로 가져가겠습니다. 한 팀원이 말했다. 김진우 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아침에 발견된 작은 메모지에 꽂혔다. 구석에 급하게 쓴 손글씨는 단지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김진우는 긴 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종종 들리지 않는 비명이 숨어 있었다. 박순자 씨는 집 앞대나무 의자에 앉아 식어버린 찻잔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김경감이 다가가자 그녀는 흐릿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경감님, 그 애는 착한 아이였어요. 한 번도 소란 피운 적 없고요. 사흘 전만 해도 제가 생수통 드는 걸 도와줬어요. 그날 밤에요? 김경감이 조용히 물었다. 네, 밤에 방에서 조용히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슬픈 노래였는데 아주 여리게 불렀어요. 마치 울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사람처럼요. 김진우의 머릿속에 즉시 기록이 만들어졌다. 그는 돌아섰다. 너무 사소해서 놓칠 수 있는 세부 사항은 없었다. 때로는 진실이 누군가 죽기 전에 들었던 노래처럼 하찮은 것들 속에 숨어 있기도 했다. 그날 밤 서대문 경찰서의 디지털 포렌식 연구실은 냉각팬 소리와 모니터의 푸른빛으로 가득했다. 박서준 경사는 컴퓨터 앞에 앉아 데이터 케이블로 연결된 설아의 휴대폰에 집중하고 있었다. 경감님, 아직 전송되지 않은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김진우는 돌아보았다. 열어봐. 메시지는 시신이 발견되기 이틀 전 밤 10시 17분에 작성되었다. 수신인은 강태준이라는 이름의 연락처였다. 메시지의 내용은 이랬다. 제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무서워.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그 문장은 차가운 충격과도 같았다. 박 경사는 반응을 기다리며 상관을 바라보았다. 이 강태준이라는 사람 누구지? 김진우가 마침내 물었다. 아마도 전 남자친구인 것 같습니다. 경감님, 최근 2주 동안 채팅으로 자주 다퉜어요. 갈등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김진우는 잠시 눈을 감았다. 전 연인, 두려움, 보내지 못한 메시지. 낡은 패턴이었지만 언제나 반복되었다. 그의 소재를 파악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하숙집 앞 분식집은 다시 문을 열었지만 주민들의 대화는 설아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자살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살해당한 것이라고 확신했다. 밤새 잠을 설친 유나는 창백한 얼굴로 현관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굳게 잠긴 설아의 방을 바라보았다. 문틈 아래에는 아직 긴 머리카락한 올이 끼어 있었다. 마치 따라가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유나는 눈을 감았다. 마지막 밤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했다. 발소리, 작은 충격음, 그리고 긴 침묵. 오전 9시경, 경찰 2명이 공식 서류를 들고 다시 찾아왔다. 그들은 하숙집 주변을 수색했다. 분식집의 CCTV에는 이틀 전 밤 9시 45분경 설아의 방문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검은 후드티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얼굴은 명확하지 않았지만 유나는 즉시 나지막이 속삭였다. 저 사람 태준 오빠랑 닮았어요. 설아 언니 전 남자친구, 그 이름의 박순자 씨는 숨을 참았다. 그녀는 키가 큰 남자가 몇 번 꽃을 들고 와서 마당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것을 기억했다. 하지만 지난 한 달 동안 설아는 그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그냥 친구라고 말했지만 얼굴은 굳어 있었다. 박순자 씨는 회상했다. 오후가 되자 수사팀은 강태준이 일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가게 주인은 그가 나흘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동료 직원은 이틀 전 태준이 불안한 얼굴로 와서 계속 휴대폰을 쳐다보다가 그날 밤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을 했다. 그 증언은 안개를 더욱 짙게 만들었다. 그가 그날 밤 찾아왔을까? 만약 그랬다면 설아의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김진우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결정했다. 숨겨진 폴더에서 팀은 자동으로 녹음된 몇 개의 음성 메모 파일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이분 길이었다. 김진우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설아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드럽지만 떨리고 있었다. 태준아, 나 그냥 좋게 이야기하고 싶어. 이어서 긴장되고 무거운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설아야, 이 감정에 쫓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자 설아의 목소리가 다시 빠르고 두려움에 차서 들렸다. 계속 찾아오지 마. 싫다고. 제발 가져. 그 후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빠른 발소리, 그리고 침묵. 녹음은 멈췄다. 김진우는 오랫동안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진실이 상처 없이 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노련한 수사관만이 가질 수 있는 무거운 감정이었다. 그는 일어나 책상 위 설아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날 밤 강태준이 정말 왔다면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남은 질문은 두 가지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왜 신고하지 않았는가? 밤이 깊어지자 서울은 다시 가랑비에 잠겼다. 설아의 방문 앞 노란 폴리스 라인이 길 건너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다. 유나는 창문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입술은 떨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꼈다. 작은 경찰서 안에서 김진우는 현장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이설아의 침묵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사랑 문제만은 아니다. 그는 알지 못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 물이 불어나기 시작한 한강변에서 검은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강가를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화면에는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그 남자는 강태준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갑자기 쏟아진 폭우에 휩쓸리듯 그의 휴대폰은 꺼졌다. 서울의 밤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한 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모든 사람을 그들이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의 심연으로 더 깊이 끌어들일 무언가가. 이설아의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째. 서울의 분위기는 여전히 가라앉아 있었다. 지역 언론은 신촌 하숙집 살인사건에 대해 쓰기 시작했고 대중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갔다. 서대문 경찰서에서 김진우 경감은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보여주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결론으로 종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아침 새로운 단서가 도착했다. 퀵서비스 기사가 발신인 이름 없이 작은 소포 하나를 가져왔다. 갈색 봉투 위에는 거친 손글씨로 이설아 사건 담당 경찰관께라고만 적혀 있었다. 안에는 검은색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김진우는 디지털 분석실에서 팀과 함께 그것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방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모두의 시선이 컴퓨터 화면에 집중되었다. 파일이 열리자마자 분위기는 즉시 얼어붙었다. USB 안에는 세 개의 영상과 진실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텍스트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첫 번째 영상은 3분 길이었다. 설아의 방과 매우 흡사한 방이 보였다. 카메라는 벽을 비추다가 천천히 돌아 침대 구석에 앉아있는 여성의 모습을 비췄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카메라 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왜 나를 피하는 거야? 설아야.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그냥 조용히 있고 싶어. 태준아, 제발 가져. 조용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 뒤로 무언가 부딪히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렸고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방 안은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김진우는 두 번째 영상을 열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번에는 6분으로 더 길었다. 카메라의 각도가 달랐다. 마치 다른 휴대폰이 책상 위에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다. 녹화 영상 속에서 설아와 태준은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다. 이건아, 태준아, 나 이제 싫어. 네가 떠나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설아가 남자를 밀치고 책상 위에 물병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카메라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화면에는 바닥만 보였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긴 침묵이 이어졌다. 김진우는 화면을 응시했다.
핏자국은 없었다. 하지만 설아의 마지막 목소리 톤이 소름을 돋게 했다. 그는 그 순간이 아마도 그녀가 살아있던 마지막 순간일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세 번째 영상은 단 20초였다. 설아가 혼자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만약 이게 내 마지막이라면 미안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까봐 무서워. 그 후 화면은 어두워졌다. 방 안에 있던 모두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박서준 경사가 속삭였다. 경감님, 누가 이 영상을 보는 걸까요? 김진우가 무미건조하게 대답했다.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일이지. 알트 분석팀은 즉시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추적했다. 결과는 모두를 서로 쳐다보게 만들었다. 파일은 수포가 도착하기 불과 5시간 전 명동의 한 PC방에서 전송되었다. PC방 CCTV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찍혀 있었다.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지만 눈에 띄는 특징이 하나 있었다. 왼쪽 눈 밑에 작은 흉터. 강태준의 인상착의와 일치해 김진우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질문은 이거야. 만약 강태준이 범인이라면 왜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거를 보냈을까? 김진우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어쩌면 그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말하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그는 즉시 팀에게 강태준의 거주지인 신림동 일대를 수색하라고 명령했다. 2층짜리 고시원은 조용해 보였다. 주인인 서 씨는 문을 열어주며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 방, 일주일째 잠겨 있어요. 그런데 밤마다 안에서 희미하게 발소리가 들려요. 불은 꺼져 있는데도요. 강태준의 방문이 강제로 열렸다. 축축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벽 안쪽은 검은 잉크로 휘갈겨 쓴 낙서로 가득했다. 미완성된 문장들, 실패한 기도처럼 조각난 단어들. 방 한가운데에는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위 천장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바닥에는 배터리가 거의 다 다른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김진우는 창가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설아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고 그 구석에는 검은 리본이 붙어 있었다. 액자 아래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 애를 상처 주려던 게 아니었어. 그냥 내 말을 한 번만 더 들어주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 방 안의 분위기는 긴장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곳에는 강태준의 시신이 없었다. 매달려 있던 밧줄의 흔적과 꺼지기 직전에 휴대폰에 남겨진 메시지뿐이었다. 미안해, 설아요. 이제야 모든 걸 봤어. 강태준의 휴대폰 마지막 신호는 그곳에서 2km 떨어진 한강변에서 추적되었다. 그날 밤 수색팀은 강가에서 검은 재킷과 CCTV 녹화 영상과 일치하는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다. 하지만 강태준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김진우 경감은 어두운 강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이 떨렸다. 강물은 눈으로 잡기 힘든 희미한 그림자를 실어나르며 천천히 흘렀다. 그는 이 사건이 방금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설아는 아마 사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의 실종 소식이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언론은 신촌고시원 이중 미스터리, 두 개의 영혼 하나의 비밀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내걸었다. 설아의 하숙집 앞에는 주민들이 촛불을 켜고 꽃을 놓았다. 하지만 김진우 경감에게 동정은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답을 원했다. 수사 상황실에서 김진우는 사진, 시간대, 메모로 가득 찬 사건 보드 앞에 섰다. 중앙에는 두 얼굴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이설아와 강태준.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동기불명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서준 경사가 새로운 포렌식 분석 결과를 들고 들어왔다. 경감님, 설아 씨 휴대폰에서 추가 파일을 하나 더 찾았습니다. 시스템 폴더에 숨겨져 있었는데 거의 손상될 뻔했습니다. 재생해. 김진우가 명령했다. 화면에는 1분 40초 길이의 영상이 나타났다. 설아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가 오늘 밤 올 거라는 걸 알아.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내 주소를 아는 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 이틀 전에 하숙집 앞에서 누군가를 봤어. 그 사람은 태준이가 아니었어. 설아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영상이 끊겼다. 파일은 문장 중간에서 손상되었다. 방 안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김진우는 오랫동안 화면을 응시하다가 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제3의 인물이 있다는 뜻이야. 한 주민으로부터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 신촌 근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안 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고 진술했다.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고 한국대학교라는 작은 로고가 박힌 회색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다. 그 특징은 김진우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하숙집 앞 분식집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확대하자 설아의 방 창문 유리에 비친 다른 그림자가 보였다. 강태준이 아니었다. 키가 더 컸고 분명히 대학 로고가 박힌 후드 집업을 입고 있었다. 저런 옷을 가진 사람을 모두 찾아봐. 김진우가 명령했다. 2시간 후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연구실 조교 명단이 그의 책상 위에 도착했다.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한지훈. 마지막 학년 학생으로 설아가 강태준과 사귀기 전에 가깝게 지냈던 사이였다. 그날 밤 팀은 한국대학교 캠퍼스로 이동했다. 공대 건물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경비실에 늙은 경비원 김씨 아저씨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한지훈의 이름을 듣자 얼굴이 변했다. 그 학생, 예전엔 혼자 연구실에서 밤샘 작업을 자주 했는데 최근 2주 동안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젯밤 제가 분명히 잠갔는데도 연구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김진우는 즉시 연구실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했다. 김씨 아저씨가 가진 예비 열쇠로 문이 열렸다. 방 안은 차가웠다. 책상 위에는 졸업 논문 보고서와 프로젝트 블루라고 쓰인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경감님, 이건 한지훈의 연구 보고서입니다. 박 경사가 말했다. 그런데 왜 첫 페이지에 이설아의 이름이 있죠? 김진우가 대답하기 전에 휴대폰 진동 소리가 정적을 깼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캠퍼스에 있는 누구도 믿지 마. 그는 아직 여기 있어. 김진우는 화면을 바라보다가 살짝 열린 연구실 창문을 보았다. 서울의 차가운 밤바람이 기계 장비에서 나는 금속 냄새를 싣고 불어 들어왔다. 다음 날 설아의 방문 손잡이에서 나온 지문 감식 결과가 나왔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문은 설아의 것도 강태준의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대학의 생체 인식 데이터와 일치하는 한지훈의 것이었다. 김진우는 말없이 결과지를 응시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범인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후에 도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즉시 한지훈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팀이 그의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한지훈의 방은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당신들은 너무 늦었어. 내가 끝내지 못한 것을 끝내야 해라고 쓰인 종이 한 장만 놓여 있었다. 밤이 빠르게 내렸다. 김진우는 안개에 덮인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했다. 잠긴 방에서 죽은 이설아, 강가에서 사라진 강태준, 그리고 이제 희미한 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한지훈. 그는 한 가지를 알았다. 이 수사가 깊어질수록 이설아가 단순히 실연의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알아서는 안 될 무언가를 건드렸던 것이다. 3명의 생명을 같은 비밀로 묶어버린 무언가를. 그리고 그의 휴대폰 화면에 그 익명의 발신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새로운 한 문장과 함께 공과대학 지하 자료실을 찾아.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어. 그날 밤 김진우 경감은 퇴근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에 뜬 의문의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마지막 문장은 마치 지금까지 굳게 닫혀있던 진실로 향하는 열쇠 같았다. 공과대학 지하 자료실을 찾아. 모든 것은 거기서 시작되었어. 밤 8시 30분 김진우는 박서준 경사 그리고 2명의 팀원과 함께 한국대학교로 향했다. 캠퍼스는 텅 비어 있었다. 매미 소리와 교정의 큰 나무들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정문에서 기다리도록 요청받았던 야간 경비원 김씨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경감님, 예전에 낡은 연구실 아래에 기록 보관실이 있긴 했어요. 근데 2년 전부터 폐쇄됐어요. 누전 때문에 위험하다고들 하던데요. 김진우는 짧게 대답했다. 길을 안내해 주시죠. 그들은 연구실 뒤편 복도를 지났다. 벽은 축축하고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기계 시스템 데이터 연구실이라고 쓰인 빛바랜 명패를 비쳤다. 복도 끝에서 상자 더미에 반쯤 가려진 낡은 철문이 발견되었다. 문 위에는 거의 지워진 글씨로 내부 자료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박 경사가 자물쇠를 확인했다. 새 것 같습니다. 경감님,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네요.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열쇠는 문제가 아니었다. 작은 새지렛대로 자물쇠를 강제로 열었다. 경첩이 요란하게 삐걱거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축축하고 차가운 공기가 터져나왔다. 금속과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천장에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자동으로 켜졌다.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철제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김진우를 긴장시킨 것은 그 문서들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에 놓인 아직 켜져 있는 낡은 컴퓨터였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블루라고 쓰인 폴더가 보였다. 이건 분명 한지훈이 남긴 거야. 박 경사가 말했다. 김진우는 다가가 화면을 확인했다. 수십 개의 영상 파일과 학생 이름이 붙은 문서들이 있었다. 일부는 여학생이었고 그 중에는 이설아의 이름도 있었다.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최대한 빨리 김진우가 명령했다. 박 경사가 파일을 USB에 복사하는 동안 김진우는 몇몇 문서를 열어보았다. 읽으면 읽을수록 피가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에는 여학생들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주소, 강의 시간표가 담겨 있었고 손으로 쓴 추가 메모도 있었다. 연구 프로그램 모집 대상 행동 관찰 하지만 다른 기록은 훨씬 더 끔찍했다. 프로젝트 블루 내부 메모라는 파일에는 황민석 교수와 서일강 학장 사이에 오간 이메일이 들어 있었다. 그중 한 문장은 이랬다. 지나치게 호기심이 많은 학생은 즉시 다른 과제로 돌리거나 외부 과제를 부여할 것. LSA. 사건처럼 다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 김진우는 눈을 감았다. LSA. 이설아의 이니셜이었다. 갑자기 방 뒤편에서 작은 균열음이 들렸다. 모든 손전등이 방 끝을 향했다. 선반 뒤에 회색 후드 집업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다. 그의 왼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한지훈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며칠 밤을 새운 사람처럼 붉었다. 당신들이 올 줄 알았어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늦었어요.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지우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지? 김진우가 재빨리 물었다. 윗사람들이요. 교수, 학장, 심지어 전 총장까지. 설아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녹화했고요. 그래서 제거당한 거예요. 박 경사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증거는 있나? 한지훈이 컴퓨터를 가리켰다. 저 안 해요. 하지만 저 시스템은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데이터를 삭제할 겁니다. 저는 그걸 막으러 온 거예요. 그가 다가가기도 전에 방에 불이 꺼졌다. 컴퓨터 펜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대신 방구석에서 자동 스위치 같은 딸깍 소리가 들렸다. 모니터 화면에는 붉은 글씨가 나타났다. 데이터 삭제 중 30% 케이블을 뽑아. 김진우가 외쳤다. 박 경사가 책상으로 뛰어올라 전원 케이블을 뽑았지만 화면에는 오히려 새로운 경고 메시지가 떴다. 백업 파일이 메인 서버로 전송 중. 김진우가 한지훈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다. 그 서버 어디로 전송되는 거지? 한지훈은 멍하니 바라보았다. 총장실 아래 캠퍼스 중앙 데이터실이요.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거기까지 가게 내버려 둘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다.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는 구둣발 소리였다. 김진우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들은 손전등을 껐다. 기다렸다. 큰 손전등을 든 세 남자의 그림자가 계단에 나타났다. 그중 한 명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렸다. 이 방을 깨끗하게 처리해. 아무것도 남기면 안 돼. 김진우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간다. 뒤쪽 통로로 그는 한지훈을 끌고 방 오른쪽의 작은 문으로 향했다. 그들은 선반 사이를 몰래 빠져나와 어두운 복도를 거쳐 밖으로 나갔다. 캠퍼스 뒷뜰에 도착하자마자 폭우가 쏟아졌다. 한지훈은 숨을 헐떡이며 김진우에게 작은 USB 하나를 건넸다. 시스템이 멈추기 전에 일부를 복사했어요. 아내 설아가 왜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김진우는 그것을 굳게 쥐었다. 지금부터 넌 우리 보호 아래 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마지막 파일을 열어보세요. 이름은 프로젝트 블루 4월 27일 폐쇄 시나리오예요. 거기에 모든 게 기록되어 있어요. 번개가 서울의 하늘을 갈랐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다가왔다. 미친 듯이 쏟아지는 밤비 아래서 김진우는 자신들이 방금 이설아의 살인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의 첫 번째 층을 열었다는 것을 알았다. 거센 비는 경찰차가 캠퍼스를 떠날 때까지도 그치지 않았다. 뒷좌석에 앉은 한지훈은 말이 없었다. 몸이 떨리고 있었고 젖은 창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다. 김진우 경감은 방금 받은 USB를 쥐고 있었다. 크기는 작았지만 그 무게는 마치 도시 하나의 비밀을 짊어진 듯했다.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김진우는 포렌식 팀에게 즉시 데이터 격리 시스템을 가동하라고 명령했다. 메인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마.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가 재빨리 말했다. 박서준 경사가 보안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프로젝트 블루. 그들은 4월 27일 폐쇄 시나리오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었다. 문서는 체계적인 데이터 삭제, CCTV 기록 삭제,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교육재단 명의의 계좌로 잊지 않은 코드와 일정으로 가득했다. 하단에는 황민석 교수와 서일강 학장의 디지털 서명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마지막 첨부 파일에 있었다. 비밀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대상에 으스으아으 이설아 고위험 상태, 허가 범위를 초과한 데이터 접근, 삭제 이전에 대상 격리 프로토콜 활성화. 김진우는 주먹을 쥐었다. 대상 격리에 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지훈이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게 그들의 용어예요. 경감님. 만약 어떤 학생이 너무 많이 알게 되면 사라지거나 자살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박 경사는 경악하며 상관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이설아 씨는 우연한 희생자가 아니었군요. 아니, 김진우가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는 준비된 표적이었어. 밤은 깊어지고 밖에서는 천둥이 지붕을 울렸다. 김진우는 점점 더 불안해 보이는 한지훈을 바라보았다. 넌 아직 모든 걸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지훈은 긴 숨을 내쉬었다. 설아는 대학 데이터 연구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디지털 장학금 프로그램을 위한 학생 데이터 입력 작업을 도왔죠. 그런데 시스템을 확인하던 중 일부 데이터가 캠퍼스 외부 서버, 알 수 없는 IP 주소로 전송되는 걸 발견했어요. 지도 교수에게 보고했더니 오히려 조용히 있으라는 압박을 받았고요. 지도 교수가 누구였지? 김진우가 물었다. 황민석 교수요. 한지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저희 둘 다의 지도 교수였어요. 김진우는 등을 기댔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그는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황민석과 서일강이 데이터 삭제 문서에 서명했다. 이설아는 정보 유출을 발견했다. 강태주는 그날 밤 아마도 유인되었거나 함정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지훈이 증거를 가지고 나타났다. 새벽 이 시경, 박 경사가 긴장된 얼굴로 불렀다. 경감님, 폴더에 추가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든 문서를 읽고 나니 자동으로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는 어두운 방이 나타났다. 숨겨진 카메라가 서류 더미가 쌓인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 앞에 흰 셔츠를 입은 중년 남자가 전화를 통해 말하고 있었다. 네,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격리되었고요. 제가 직접 흔적이 남지 않도록 처리했습니다. 목소리는 맑고 분명했다. 박 경사가 김진우를 돌아보았다. 저건 황민석 교수의 목소리입니다. 김진우는 날카롭게 화면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이설아의 죽음을 확인한 거야. 아침이 밝아오며 창밖에 짙은 안개를 남겼다. 서 사무실 마당에서는 황민석 교수의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포렌식 차량이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기 전 대학 데이터 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총장실 기록 보관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김진우는 즉시 일어섰다. 그들이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어. 팀은 최대한 빨리 현장으로 달려갔다.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꺼져 있었지만 타는 케이블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 소방관이 말했다. 이상합니다. 경감님, 발화 지점이 서버 컴퓨터가 스스로 폭발한 곳이에요. 김진우는 일부가 그을린 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박 경사가 프로젝트 블루 최종 백업 서버라고 작게 쓰인 회로 기판 조각을 발견했다. 한지훈은 창백하게 그것을 바라보았다. 저게 원본 데이터가 저장된 서버예요. 마침내 그들은 황민석 교수의 행방을 찾아냈다. 그는 전날 밤 톨게이트 카메라의 서울 방향으로 요기야카르타를 떠나는 모습이 찍혔다. 체포 영장이 즉시 발부되었다. 하지만 팀이 출발하기도 전에 김진우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메시지가 들어왔다. 모든 것이 불타기 전에 멈춰. 프로젝트 블루는 캠퍼스 소유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어. 김진우는 오랫동안 그 메시지를 응시했다. 그는 그 위협이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방구석에 앉아있는 한지훈을 돌아보고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이 진실은 이미 한 명의 목숨을 삼켰다. 다음 희생자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옅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공기가 여전히 살을 내는 듯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음 단계가 한 여대생의 살인사건을 넘어선
더 큰 전쟁을 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서울의 공기는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캄캄했다. 김진우 경감은 사무실 발코니에 서서 안개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 쥔 작은 USB는 이제 가장 귀중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증거가 되어 있었다. 조사실에서는 여전히 한지훈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대학생처럼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품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경감님,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프로젝트 블루는 단순히 학생 데이터 유출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국가적인 프로젝트예요. 우리 대학은 그저 여러 지부 중 하나일 뿐이고요. 김진우가 다가갔다. 내 말은 그들이 여러 주요 대학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파트너 기업에 팔았다는 건가? 일부 데이터는 연구에 사용됐지만 일부는 악용됐어요. 여학생들의 프로필, 개인 기록, 심지어 심리 평가 결과까지도요. 그리고 설아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일부 데이터가 사실은 위장에 불과한 사회 연구 후보자를 선발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몇몇 여학생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사라졌고요. 김진우는 침묵했다. 그 말들은 차가운 칼처럼 파고들었다. 그는 USB에 있던 첫 번째 영상을 떠올렸다. 떨고 있던 설아의 모습.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밤 11시 15분, 현장 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다. 황민석 교수가 서울에서 약 2시간 거리인 강원도 춘천의 한 낡은 별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별장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임대된 개인 소유였다. 혼자인가? 김진우가 물었다. 아직 모릅니다, 경감님. 하지만 사용된 차량은 톨게이트 CCTV에 찍힌 번호판과 일치합니다. 박 형사가 대답했다. 지체할 시간 없이 김진우는 직접 체포 작전을 지휘했다. 그날 밤 경찰차 대가 춘천의 안개를 뚫고 달렸다. 파란 경광등은 사이렌 없이 조용히 빛났다. 길은 미끄러웠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오늘 밤이 이긴 게임의 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의 별장은 소나무 숲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불빛은 희미했다. 팀이 다가가자 집 뒤에서 작은 발전기 소리가 들렸다. 김진우는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3명의 경찰관이 왼쪽을, 2명이 오른쪽을 포위했다. 그는 박 형사와 함께 정문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문을 밀자마자 약품과 휘발유 냄새가 즉시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컴퓨터와 몇몇 서류 폴더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과 켜져 있는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영상 통화 중이었다. 휴대폰 화면에는 황민석 교수의 얼굴이 카메라를 직접 향해 말하고 있었다. 당신들이 올 줄 알았소. 하지만 먼저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주동자가 아니오. 나는 그저 명령을 따랐을 뿐이오. 프로젝트 블루는 중앙에서 서울에서 통제되고 있어. 만약 당신들이 이걸 파헤친다면 당신들은 단지 대학과 싸우는 게 아니라 교육부와 싸우게 될 거요. 영상은 갑자기 끊겼다. 박 경사가 발소리가 들리는 부엌 쪽을 돌아보았다. 김진우는 권총을 들었다. 그들은 재빨리 복도 끝으로 향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는 황민석 교수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고개가 숙여져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잔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빈 수면제 병이 있었다. 김진우는 즉시 맥박을 확인했다. 약해. 하지만 아직 살아있어. 구급차 불러. 그가 명령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박 경사는 황 교수의 재킷 주머니에서 흰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들어 있었다. 사진에는 설아가 교수실에서 2 남자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황민석 교수와 그의 재킷에 교육부 휘장이 달린 더 나이 든 남자였다. 사진 뒤에는 백승철 국장, 프로젝트 블루 국가감독관이라고 쓰여 있었다. 김진우는 오랫동안 그 이름을 응시했다.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었다. 청렴하고 영향력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부의 고위 관료였다. 만약 그가 정말로 연루되었다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캠퍼스 사건이 아니라 체계적인 부패와 범죄의 네트워크였다. 새벽녘 구급차가 황민석 교수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은 삼엄한 경비 아래 놓였다. 한편 수사팀은 별장 전체를 수색했다. 지하 공간에서 그들은 외장 하드디스크와 다량의 현금이 든 금속 상자를 발견했다. 하드디스크 중 하나에는
프로젝트 블루 마스터 데이터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다. 김진우는 그 증거물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안의 모든 바이트가 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또한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 박 형사가 걱정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경감님, 만약 교육부 사람까지 연루되었다면 우리가 계속할 수 있을까요? 김진우는 창밖의 어두운 소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지금 멈추면 이설아는 헛되이 죽는 거야. 멀리서 번개가 하늘을 비추며 잠시 밝혔다. 그 섬광 속에서 김진우의 얼굴은 단호하면서도 동시에 지쳐 보였다. 그는 오늘 밤이 지금까지 신성해 보였던 기관 뒤에 숨어있는 그림자와의 더 큰 전쟁으로 향하는 문을 열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서울의 새벽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서대문 경찰서의 수사 상황실은 서류 더미와 식어버린 커피향으로 가득했다. 김진우 경감은 황민석 교수의 별장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의 복사본 결과를 보여주는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다. 나타난 데이터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방대했다. 이것 보십시오, 경감님, 박 경사가 말했다. 화면에는 전국의 여러 대학 학생들의 이름 목록이 나타났다. 대부분 여학생이었다. 각 이름 옆에는 면접 날짜, 위치 코드, 간단한 의료 기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건 한국대학교뿐만이 아니야. 김진우가 중얼거렸다. 이건 전국적인 네트워크야. 파일 하단에는 국가감독관 보고서라는 제목의 폴더가 있었다. 열자 백승철 국장의 디지털 서명이 있는 일련의 문서들이 나타났다. 보고서 내용에는 프로젝트 블루가 사회 연구를 명분으로 한 학생 행동 데이터 수집 국가 시범 프로그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합법적인 데이터 사이에 후보 어이7이라는 이름의 다른 형식의 영상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영상을 열자 이설아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녀는 면접실에 앉아 카메라 뒤에 누군가로부터 질문에 답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장학금을 위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설아가 대답했다. 그리고 전체 녹화 동의서에 서명할 의향이 있습니까? 설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은 거기서 멈췄다. 김진우는 턱을 굳혔다. 그들은 진짜 목적을 알리지 않고 모든 것을 녹화한 거야. 방구석에 앉아있던 한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저도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결과가 악용될 줄은 몰랐어요. 설아는 데이터가 해외 서버로 전송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했고요. 한편 병원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다. 황민석 교수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의사는 그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은 양의 약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마치 시간을 벌려는 것처럼요. 박 형사가 의료 기록을 건네며 말했다.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그는 쫓길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서해강 학장을 만나야 해. 그 역시 사라지기 전에 그날 오후의 한국대학교 캠퍼스는 조용해 보였다. 신임 총장은 지방 출장 중이었고 일부 직원들은 황 교수의 별장이 경찰에 급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찍 퇴근했다. 학장실 2층에는 불이 하나만 켜져 있었다. 김진우와 박 경사는 공식 서류를 들고 들어갔다. 큰 책상 뒤에 서해강 학장이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 그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경감님. 당신들은 당신들의 영역이 아닌 것을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요? 김진우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한 여대생이 이 프로젝트 때문에 살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죽을 뻔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서 학장은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말했다. 당신들은 이 모든 것 뒤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황 교수는 단지 중간 관리자일 뿐이에요. 저 역시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로부터? 김진우가 압박했다. 서 학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이름은 어디에도 서면으로 남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시스템을 통해 명령을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 데이터는 서울의 서버를 통해 교육부로 직접 전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 경사가 즉시 메모했다. 어느 서버죠? 국가교육데이터센터, 지하층, 디지털 기록 보관실입니다. 김진우는 일어섰다. 감사합니다, 학장님. 하지만 오늘 밤부터 서울을 떠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들이 방을 나설 때
서 학장은 그저 창밖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자신의 삶이 곧 끝날 것임을 아는 사람처럼 청백했다. 밤이 되자 김진우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이제 붉은 선과 사진들로 가득 찬 사건 보드 앞에 앉았다. 백승철 국장의 이름이 이제 도표의 맨 위에 있었다. 그 아래로 선이 황민석, 서희강, 한지훈, 강태준, 그리고 이설아를 연결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전화기가 갑자기 울렸다.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거의 속삭이는 듯했다. 김진우 경감님, 저 강태준입니다. 김진우는 즉시 긴장했다. 어디에 있나? 모두가 자니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경감님. 하지만 오래 통화할 수는 없어요. 저는 누가 설아를 죽였는지 알아요. 그날 밤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 사람은 교수도 학생도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교육부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정부 로고가 박힌 검은색 차를 타고 왔고요. 이름이 뭐지? 강태준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끊겼다. 그리고 다시 더 약하게 들려왔다. 백승철이라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위치를 보내겠습니다. 연결이 끊겼다. 김진우는 즉시 일어섰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쳤다. 이제 모든 이야기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고 그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답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사무실 밖 길 건너편의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차 안에 있던 두 사람은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 상황실 창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차량의 엔진은 계속 켜져 있었지만 헤드라이트는 꺼져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은 곧 폭발할 무언가를 기다리며 숨을 참고 있는 듯했다. 밤 11시 45분 서대문 경찰서는 거의 텅 비어 있었지만 김진우 경감은 여전히 수사 상황실에 있었다. 그는 대형 스크린에 뜬 서울의 디지털 지도를 응시하고 있었다. 도시 북쪽에 새로운 붉은 점이 나타났다. 방금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송된 좌표였다. 강태준이 보낸 메시지야. 옆에 있던 박 형사가 중얼거렸다. 네. 김진우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는 아마 윗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일 거야. 좌표는 신호가 자주 끊기는 북한산 소나무 숲 근처의 구릉 지역을 가리키고 있었다. 김진우는 즉시 소규모 팀을 꾸렸다.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 세 대가 밤한개를 뚫고 움직였다. 언덕 기슭에 도착하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좁은 길은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었다. 전조등 꺼 김진우가 명령했다. 그들은 헤드램프의 불빛에 의지해 계속 나아갔다. 귀뚜라미 소리와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그들의 발걸음에 동행했다. 강태준의 마지막 신호 위치에서 약 200m 떨어진 곳에서 그들은 꺼져가는 작은 모닥불을 발견했다. 그 옆에는 검은색 배낭과 깨진 물병이 놓여 있었다. 박 경사가 배낭 안을 확인했다. 경감님, 노트북과 외장 하드디스크입니다. 김진우가 웅크리고 앉아 땅을 만졌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어. 갑자기 계곡 아래 작은 개울 쪽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보았다. 덤불 뒤에서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다리를 절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관자놀이에는 상처가 있었다. 강태준이었다. 쏘지 마세요. 김진우가 외쳤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다. 태준 씨, 진정해요. 우린 도우러 왔소. 강태준은 지쳐 보였다. 숨이 가빴다.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경감님, 그들이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누가 안다는 거지. 교육부 사람, 백승철이요. 제가 설아가 죽던 날 밤에 영상 사본을 가져간 걸 알아요. 김진우가 그를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아직 그 영상을 가지고 있나? 강태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하드디스크 안에 있어요. 하지만 경감님, 그들이 이미 모든 걸 아는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사람을 보냈어요. 갑자기 언덕 위에서 미니버스의 엔진 소리가 들렸다. 차량의 불빛이 안개를 뚫고 빠르게 다가왔다. 김진우가 즉시 외쳤다. 엎드려. 불빛과 첫 번째 총성이 터지며 박 경사 옆에 나무 기둥을 때렸다. 경찰팀의 권총에서 즉시 응사가 나갔다. 안개는 그림자들의 전쟁터로 변했다. 강태준은 큰 바위 뒤에 웅크렸다. 몸이 떨리고 있었다. 김진우는 재빨리 움직여 두 명의 팀원에게 왼쪽으로 돌아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몇 분간의 짧은 총격전 후 차량의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길은 다시 조용해졌다. 화약 냄새와 짙게 내려앉은 안개만이 남았다. 박 경사가 주변을 확인했다. 두 명이 북쪽 길로 도망쳤습니다. 경감님. 하지만 전문가들입니다. 신분증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김진우가 강태준에게 다가가 그의 안전을 확인했다. 여기서 나가야 해. 지금 당장. 1시간 후 그들은 경찰청 소유의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강태준은 담요와 물을 받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은 이제 결의에 찬 눈빛으로 김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경감님, 그 영상이 마지막 증거예요. 설아는 죽기 전에 모든 걸 녹화했어요. 그날 밤 찾아온 사람은 제가 아니었어요. 한지훈도 아니었고요. 그는 정부 로고가 박힌 검은색 차를 타고 왔어요. 제가 골목 뒤에서 봤어요. 김진우는 배낭에서 발견된 하드디스크를 열었다. 주 파일의 이름은 영상은울. 재생하자. 화면에는 설아의 방에 숨겨진 카메라로 찍은 흐릿한 영상이 나타났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방문이 덜컹거리더니 조금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키가 컸고 재킷 가슴에 작은 교육부 로고가 달려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너무 멀리 왔구나. 이설아, 네가 그 보고서를 계속하는 걸 원치 않는다. 설아는 떨며 일어섰다. 저는 그냥 경찰에 신고하고 싶을 뿐이에요. 이건 불법 데이터예요. 넌 그럴 시간이 없을 거다. 남자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카메라가 흔들리고 화면이 회전하더니 어두워졌다. 긴 침묵이 방 안을 채웠다. 모두의 시선이 이제 날짜와 시간만 표시하는 화면에 고정되었다. 4월 27일 23시 19분. 하숙집 CCTV 녹화가 멈춘 시간과 같았다. 박 경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저건 백승철입니다. 김진우는 눈을 감았다. 이제 누가 주동자인지 알았어?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 영상을 언론에 보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시스템은 강력했어요. 제가 업로드할 때마다 파일이 자동으로 삭제됐어요. 그들이 모든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김진우가 일어나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싸워야지. 어떻게요? 박 경사가 물었다. 이 증거를 직접 서울로 가져간다.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이 파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동이 트기 시작했지만 방 안의 긴장감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들은 이 시장부터 자신들이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라 프로젝트 블루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권력의 그림자와의 전쟁에서 다음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새벽은 잿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김진우 경감은 대형 지도 앞에 서서 서울로 향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설아의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가 작은 강철 상자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는 그 물건이 백승철 국장을 무너뜨릴 열쇠이자 동시에 위험으로 가는 티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감님, 정말 직접 가져가실 겁니까? 박 경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만약 우리가 움직이는 걸 알면 길에서 공격받을 겁니다. 김진우가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시스템을 통해 보내면 그들이 삭제할 수 있어. 오직 사람의 손만이 이 진실을 중앙까지 가져갈 수 있어. 경찰의 보호 아래 있던 강태준은 관자놀이에 붕대를 감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저도 가겠습니다. 경감님, 그날 밤 제가 늦게 도착해서 설아가 죽었어요. 이제 제가 그 증거를 전달하게 해주세요. 김진우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자네는 증인이지 방패가 아니야. 자네 임무는 단 하나. 살아남는 거요. 그들은 새벽에 출발했다. 경찰 표시가 없는 차량 세대. 신호가 더 안정적인 서울 방향의 주 도로를 택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모든 차량이 김진우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앞차의 대시보드 위에는 위성 추적 지도를 보여주는 노트북이 열려 있었다. 오전 8시경 첫 번째 차량이 신호 장애를 보고했다. 경감님, GPS가 5초 동안 사라졌습니다. 무전기 너머의 팀원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김진우가 즉시 명령했다. 우회로로 경로 변경해. 멈추지 마. 하지만 그들이 절벽 사이의 오르막길을 지날 때 갑자기 작은 폭발음이 차 뒤를 흔들었다. 두 번째 차량의 뒷바퀴가 터졌다. 행렬은 갑자기 멈췄다. 나무 뒤에서 오토바이 2대가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전면 바이저가 달린 헬멧을 쓰고 있었다. 방어 진영 형성해. 김진우가 외쳤다. 그와 박 경사는 차에서 내려 경고 사격을 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졌다. 하지만 다른 한 대는 그들을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중간 좌석에 숨어있던 강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들은 보통 범죄자가 아니에요. 훈련된 부대예요. 짧은 총격 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멀어졌다.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두 번째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지만 팀은 무사했다. 김진우는 차가운 땀을 닦았다. 그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박 경사가 강철 상자를 확인했다. 그 아래에서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칩이 자석으로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디지털 추적기입니다. 그가 경악하며 말했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우리 위치를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버려. 김진우가 명령했다. 칩은 절벽 아래로 던져졌다. 그리고 그들은 시골길을 통해 여정을 계속했다. 오후에 그들은 경기도 외곽의 한 안전가옥에 멈췄다. 김진우는 노트북을 열어 데이터가 아직 온전한지 확인했다. 하지만 영상 파일에는 이제 액세스키 필요, 루트 서버에서 인증 필요라는 자동 메시지가 표시되었다. 서울에서 원격으로 돕고 있던 한지훈이 보안 전화를 통해 연락했다. 경감님, 그 파일은 교육부의 암호화 시스템으로 잠겨 있어요. 서울의 중앙 서버에서만 주 코드로 열 수 있습니다. 김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싫든 좋든 거기까지 가야만 하는군. 박 경사는 이제 어두워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김진우는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진실은 숨겨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아. 사라지는 건 그걸 찾으려는 사람들의 용기지. 밤이 되어 모두가 쉬고 있을 때 김진우는 현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강태준이 커피 2잔을 들고 왔다. 경감님, 만약 나중에 제가 법정에서 증언할 기회가 없다면 설아 가족에게 전해주세요. 제가 미안하다고. 김진우가 그를 바라보았다. 죄를 갚고 싶다면 더 오래 살아남아. 설아는 동정받기 위해 죽은 게 아니라 기억되기 위해 죽은 거야.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다. 박 경사가 밖으로 달려나왔다. 전조등을 끈 차량 2대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진우가 재빨리 일어섰다. 모든 불 꺼. 증인 보호해. 검은색 세단 2대가 집 앞 길에 멈췄다. 한 남자가 단정한 차림으로 내렸다. 왼쪽 가슴에 작은 교육부 엠블럼이 달린 회색 정장이었다. 빛이 희미했지만 그 얼굴은 분명했다. 백승철 국장이었다. 그는 가벼운 비 아래 차분히 서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진우 경감,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데이터를 넘기시오. 당신들은 지금 뭘 들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소. 김진우가 2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권총을 든 손, 두려움 없는 얼굴. 충분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당신을 구속하기에 충분할 만큼요. 백승철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영상 하나 때문에 이 시스템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시오. 이 교육계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 위에 세워졌소. 나를 무너뜨리면 수백 명의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대신할 거요. 그가 천천히 다가왔다. 하지만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김진우는 경고의 의미로 땅에 총알 한 발을 쏘았다. 다음 걸음은 이 총알이 땅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비대리는 정적 속에서 마주쳤다. 그는 그날 밤 프로젝트 블루의 거대한 비밀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원팀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리기 시작하자 백승철은 천천히 돌아서 자신의 차로 향했다. 오늘 밤은 당신이 이겼소, 김진우.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온. 검은색 세단은 멀리 달려갔다. 김진우는 그 뒷모습이 코너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는